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이제 추론 방법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이제 과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자료의 형태에 대해서 모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추론 방법을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12장에서는. 그 첫 번째 형태는 이제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두 개의 표본이 주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2절에서의 목표는 두 개의 독립인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두 모집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가상의 모집단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가상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독립인 두 표본이 주어졌을 때 이제 모집단의 형태를 크게 한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 1을 이제 생각했었는데요. 예제 1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건강 상태가 비슷한 쥐를 이제 모아서, 병균을 투입한 후에, 임의로 9마리, 10마리를 이제 추출을 해서, 어, 한쪽 그룹에는 이제 기존 약을 투여를 하고, 다른 쪽 그룹에는 새로운 치료제를 이제 투약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모집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 아니라 가상의 모집단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실험에서는 결국 기존의 치료제와 새로운 치료제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기존의 치료제로 치료를 했을 때 투약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완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의 모임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평균을 이제 다른 모집단, 즉 새로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전체 모임이라고 하는 모집단 생각하고 그 모집단의 평균과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는 두 가지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완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할 때는 이미 주어져 있는 모집단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 아니라 실험 가능한 모든 쥐를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관측 가능한 완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의 전체의 모임이 하나의 모집단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상의 모집단을 생각하고 그런 가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모수를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어떤 지역 A와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와 B 지역에 사는 가구의 소득을 비교한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 모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즉 A라는 지역에 사는 모든 가구의 소득의 모임이 모집단이 하나가 될 거고요. 또 다른 모집단은 지역 B에 사는 모든 가구의 소득의 모임이 또 다른 모집단이 될 텐데 이럴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바를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예제 1에서는 우리가 가상의 모집단을 이제 어, 생각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앞에서 그 비교하고자 하는 특성을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자, 기존 약과 새로운 약을 간단하게 처리 1, 처리 2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리 1에 의해서 얻어지는 반응값들의 모임, 그리고 처리 2에 의해서 얻어지는 반응값들의 모임이 결국은 모집단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특정한 10마리, 9마리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쥐들에게 처리 1 또는 처리 2를 적용했을 때 얻어지리라고 예상되는 반응값들의 모임, 전체 모임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집단 1과 모집단 2는 각각 처리 1과 처리 2를 적용했을 때 얻어지리라고 예상되는 반응값들의 모임.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완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무한히 지금 이제 측정하는 쥐만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가능한 많은 쥐들에게 이제 처리를 했을 때 반응값이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집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 아니라 가상의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상의 모집단에 대해서 어, 그 특정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임의로 이제 N1, N2 마리로 이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쥐로부터 얻어진 반응값을 우리가 어, 그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값은 가상의 모집단인 모집단 1, 모집단 2로부터 추출된 독립된 표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모집단의 예를 다시 한번 보면 두 지역 A와 B의 가구당 소득을 이제 비교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모집단은 어, 각각의 지역에 있는 가구들의 소득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있는 가구들의 소득의 전체 모임을 모집단 1, B 지역에 있는 가구들의 소득의 전체 모임을 모집단 2라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모집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고 그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실제 자료를 측정해서 표본을 추출하여 우리가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A 지역 혹은 B 지역으로부터 적당한 수의 표본을 추출을 하겠습니다. 이때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인 이제 표본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각각의 모집단,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두 개의 표본을 우리가 추출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독립적인 두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1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가구 소득을 비교하는 경우나 모집단의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독립인 두 표본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이러한 독립인 두 표본을 통해서 두 개의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몇 가지 기호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기호들을 우리가 좀 도입을 먼저 하고 그런 기호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본적인 통계량들도 우리가 기호를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해 두고 이러한 기호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하나씩 얻기 때문에 두 개의 표본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은 x1, x2, xn1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x1부터 xn1까지는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집단이 있을 텐데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은 y1, y2와 같은 식으로 yn2까지를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x하고 y를 이제 사용을 할 텐데 두 표본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본의 크기는 n1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N2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각각의 모집단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이제 모수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모평균 혹은 모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모수하고 연관 지어서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표본인 x1부터 xn1은 모집단의 평균이 미1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1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x1부터 xn1은 평균이 미1,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인 모집단이 있고 그런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1인 추출된 표본을 표시하는 기호로 x1부터 xn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집단도 비슷하게 평균은 뮤2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2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우리가 y1부터 yn2라고 이제 표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은 미1, 표준 편차는 시그마 1, 두 번째 모집단은 평균이 뮤2,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로 표기를 하겠다. 자, 이때 각각의 이제 그 표본으로부터 몇 가지 통계량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 흔히 사용하는 통계량들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통계량 중에 하나는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이 한 가지 통계량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통계량으로는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본 x1부터 xn1을 가지고 계산한 표본의 평균은 x바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표본을 가지고 얻은 계산한 통계량인 표본 분산은 s1 제곱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s1 제곱은 x들의 편차를 제곱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더하고 그것을 첫 번째 표본의 크기인 n1을 생각해서 n1-1로 나눗셈 한 것을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을 s1 제곱이라고 표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은 y바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계산한 얻은 표본 분산은 구분하기 위해서 S2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S1 제곱, S2 제곱. X바, Y바는 우리가 표본을 X 그리고 Y로 구분해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S1하고 S2 제곱은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을 각각 S1 제곱, S2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표본이 추출이 됐을 때, 독립인 두 표본이 추출이 됐을 때 이것들로부터 계산한 x바, y바, s1 제곱, s2 제곱을 사용해서 두 모집단의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두 모집단의 평균, 뮤1하고 뮤2를 서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표본을 표시하는 기호에서 첫 번째 표본의 크기를 n1, 두 번째 표본의 크기를 n2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두 표본의 크기 n1과 n2가 모두 큰 경우, 즉 모두 한 30보다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즉 n1도 30보다 작고 n2도 30보다 작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은 잠시 후에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의 목표는 표본의 크기 n1과 n2가 모두 크다라는 전제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두 모집단의 모평균인 뮤1과 뮤2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십정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과 유사하게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표본의 크기가 크다라는 사실로부터 즉 N1도 30 이상이고 N2도 30 이상이라는 사실로부터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이긴 하지만 표본 평균 X바도 그렇고 표본 평균 Y바도 그렇고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표본은 모집단의 평균이 미원인 그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었기 때문에 X바의 평균은 미원이 될 것이고요. X바의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 제곱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Y바의 다시 평균은 뮤2, Y바의 분산은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 되는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10장에서 얘기했던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예전에는 X, Y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모집단을 개별적으로 추론했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X바의 분포와 Y바의 분포를 적절히 이제 결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결합이라는 표현이 joint probability하고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X바하고 Y바를 어쨌거나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합 확률 분포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팩트는 두 번째로 필요한 사실은 이러한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이제 합할 때 어떻게 분포가 정해지는가와 관련된 사실인데요. 자, 예전에도 몇 번 사용했었던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하고 y는 각각 적절한 적당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x는 이제 평균이 μ1, 분산이 시그마 1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y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μ2, 분산이 시그마 2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자, 독립이면서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이 두 확률 변수를 더한 x 플러스 y 혹은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인 x 마이너스 y에 대한 분포도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 사실을 여기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사실을 여기서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y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x 빼기 y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의 평균과 분산은 우리가 한번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지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덧셈을 하는 경우에 평균부터 생각해 보면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 더한 것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첫 번째 확률 변수의 평균은 μ1, 두 번째 확률 변수의 평균은 μ2라고 했으므로 두 확률 변수를 더한 것의 평균은 μ1 플러스 μ2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빼는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경우에는 평균이 각각의 평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x하고 y의 평균이 얼마다 라는 사실만 이제 사용을 했고 x하고 y가 사실은 독립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보는 필요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두 확률 변수를 더하는 것의 분산은 우리가 1학기 때 분산과 관련된 그 성질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x의 분산 더하기 2배의 x와 y의 공분산 플러스 y의 분산이 됩니다. 자, 비슷하게 뺄셈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분산은 x의 분산 빼기 2배의 코베리언스 공분산 더하기 y의 분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하고 y가 독립인 경우는 코베리언스가 0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결국 x의 분산, y의 분산만 남을 것이고 두 번째 경우도 x의 분산과 y의 분산 합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시그마 1, 시그마 2 제곱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인 경우나 뺄셈인 경우나 분산은 이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좀 다 한꺼번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사실을 이제 결합을 이제 하면, 우리가 두 모집단을 이제 추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독립표본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모두 크다고 하는 상황에서, N1하고 N2가 모두 크므로, 이 첫 번째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하고 Y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자, 독립인 표본이기 때문에 X바와 Y바가 서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실로부터 X바와 Y바가 독립이고 X바하고 Y바 각각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X바와 Y바의 차이는 뮤1하고 뮤2의 차이를 평균으로 가지고 x바의 분산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그 다음에 y바의 분산인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의 합을 분산으로 가지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두 번째 사실을 적용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독립인 두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모두 n1도 충분히 크고 n2도 충분히 클 때 x바하고 y바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기반해서 x바, y바를 표준화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x바, y바에서 이 녀석의 평균이 뮤1을 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분산을 생각해서 그거의 그 스퀘어 루트로 나눗셈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x바 빼기 y바 마이너스의 u1 빼기 u2를 표준 편차로 나눗셈을 하면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표준화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원래 분포가 정규 분포였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자, N1하고 N2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시그마 1 제곱하고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 S1 제곱은 N이 충분히 클 때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2 제곱과 S2 제곱도 비슷한 이유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N1, N2가 모두 크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을 표본 분산으로 바꾸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 변수도 근사적으로 표준전기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표본 분산을 이제 모 분산을 이제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을 표본 분산으로 이제 대체하는 상황은 모집단의 분산을 이제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대체를 이제 해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시그마 1 제곱이나 시그마 2 제곱을 알고 있다면 앞에서 처음 생각한 이 확률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 확률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그마 1 제곱이나 시그마 2 제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S1 제곱, S2 제곱으로 근사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있는 것을 좀 지우도록 하죠. G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를 생각하면 이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전기분포를 따르게 된다.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포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뮤1하고 뮤2에 대한 신뢰 구간, 그리고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한 가설 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신뢰 구간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얻었던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얻은 사실은 N1하고 N2가 충분히 크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면 X바 빼기 Y바 마이너스 U1 빼기 U2를 N1분의 S1 제곱 M2분의 S2 제곱으로 나눗셈을 한 이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표준 전기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지금 얻은 것인데요. 자, 이것을 사용해서 U1 빼기 뮤2가 있을 법한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확률과 관련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G라는 확률 변수,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한 이 G라는 확률 변수의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생각해보면 그 확률은 1-알파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가 G 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은 중간에 있을 확률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표준정규 분포 상에서 양쪽 끝, 여기가 G 2분의 알파라고 한다면 G 2분의 알파보다 표준정규 분포상에서 커질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보다 작아질 확률도 2분의 알파가 되므로 표준정규 분포상에서
중간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g의 절대값이 요두 g가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결국은 1-알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는데, 자, 이 g 대신에 이 전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x바 빼기 y바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그것과 뮤1 빼기 뮤2를 또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그 녀석의 차이의 절대값은 g 2분의 알파에다가 분모에 있는 이 값을 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써보면 x바 빼기 y바의 차이에서 뮤1 빼기 뮤2의 차이를 다시 뺀 녀석의 절대값은 g 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s1의 제곱 n분의 s2의 제곱보다 같거나 작을 텐데, 자, 이때 뮤1 빼기 뮤2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뮤1 빼기 뮤2는 x바 빼기 y바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분의 s2 제곱 보다는 같거나 작게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분의 s2 제곱보다는 뮤1 빼기 뮤2가 더 같거나 크다라는 그런 부등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1-알파이므로 지금 최종적으로 적은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1-알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뮤1 빼기 뮤2가 왼쪽 이 점과 오른쪽 이 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 되기 때문에 뮤1 뮤2의 신뢰 구간으로 왼쪽 끝점부터 오른쪽 끝점까지 사이의 구간을 우리가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자, n1하고 n2가 모두 30 이상일 때 뮤1 뮤2가 있을 법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의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g분의 알파의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분의 s2 제곱 보다는 크고,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g분의 알파의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분의 s2 제곱보다는 작은 이러한 구간을 신뢰 구간으로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뢰 구간을 이제 간편하게 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x바 마이너스 y바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로 g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분의 s2 제곱 이내에 있다라는 의미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뢰 구간은 10장에서 얻은 신뢰 구간과 물론 식을 엄밀하게 보면 다르겠지만 식을 구하는 과정은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이 신뢰 구간의 형태도 10장에서 구한 신뢰 구간 형태와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0장에서 모집단 하나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그 평균에 대한 추정량, 그 당시엔 x 바였고요. 하나밖에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g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뭐 s제곱 혹은 루트 n분의 s라고 쓰도록 하죠. 썼습니다. 이때 x바는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이었고 이쪽은 x바의 표준 오차 혹은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뢰 구간의 꼴은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g값, g분의 알파 값 곱하기 추정된 표준 오차 그런 꼴이었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뮤1 빼기 뮤2에 대한 추정치를 생각해보면 뮤1에 대한 추정치가 x바고 뮤2에 대한 추정치가 y바니까 뮤1 마이너스 뮤2를 추정할 때는 x바 마이너스 y바를 이제 추정량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량이 먼저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오고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y바의 일종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데 표준 편차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거는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이었는데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추정하는 방법이 시그마 1 제곱 대신에는 s1 제곱으로 시그마 2 제곱 대신에는 s2 제곱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추정된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 하나를 이제 생각하느냐, 모집단 두 개를 비교하느냐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의 꼴은, 식의 모습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형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식이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 식을 기억을 하는 것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한 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검정을 할 때 우선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여기도 표본의 크기가 클 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때 생각하는 이제 그 가설을 생각할 때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검증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형태의 대립가설은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뮤1 마이너스 뮤2가 어떤 기준값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뮤1 빼기 뮤2가 어떤 기준값보다는 크더라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뮤1 빼기 뮤2가 어떤 값과 비교하는데 그 값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처음 두 가지 경우는 단측 검정에 해당하고 마지막 경우는 양측 검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때 비교하고자 하는 값이 상황마다 뭐 10과 비교할 수도 있고 0과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교하고자 하는 값은 주어진 값이긴 하지만 이 값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값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델타 제로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값을 델타 제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라는 것은 차이를 나타낼 때 흔히 쓰는 그리스 글자인데요. 자, 뮤1하고 뮤2의 차이기 때문에 델타라는 기호를 쓰고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델타 제로라는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가설로서 귀무가설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귀무가설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뮤1 마이너스 뮤2의 차이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인 델타 제로랑 같다를 귀무가설로 우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러한 가설 검정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이 검정 통계량인데, 자, 검정 통계량은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독립인 두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과 관련된 분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G를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독립인 두 표본이 있고 두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 y바가 있겠죠. 이 녀석의 차이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값인 델타 제로를 뺍니다. 그리고 분모는 n1분의 s1 제곱 n2분의 s2 제곱을 이제 한 것을 이제 분모에 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검정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 경우에 사용할 검정 통계량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검정 통계량을 바탕으로 해서 귀무가설이 그럴듯한지 아닌지 기각을 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각력입니다. 자, 첫 번째 대립가설의 경우에 유의 수준 알파인 기각력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각력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검정 통계량을 G로 택할 것이기 때문에 G의 G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이제 좀 더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x바 빼기 y바는 뮤1 빼기 뮤2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것에 근거를 삼기 위해서는 뮤1 빼기 뮤2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추측되는 x바 마이너스 y바도 충분히 델타 제로보다 작다면 뮤1 빼기 뮤2도 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의 대립가설에 대해서는 G의 값이 x바 빼기 y바가 델타 제로보다 충분히 작게 나와야지 대립가설을 좀 더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대립가설에 대해서 기각력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어떤 정해진 값 10보다는 같거나 작은 범위가 기각력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H0가 사실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이제 C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검정 통계량이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H0가 사실이라면 자, 뮤1 빼기 뮤2의 차이가 델타 제로랑 같은 경우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뮤1 빼기 뮤2가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G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이 X바 빼기 Y바에서 뮤1 빼기 뮤2를 뺀 것을 다음과 같이 루트 N1분의 S1 제곱 플러스 N2분의 S2 제곱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때 검정 통계량 G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녀석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H0가 사실일 때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려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C는 바로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G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정하고 검정 통계량이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가를 이제 확인하면 유의 수준 알파인 기강력의 기준 값을 우리가 경계값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G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H0가 사실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C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G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두 번째 형태의 대립가설에 대해서는 기강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한다면 일단 G의 형태가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보다 충분히 크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x바 빼기 y바도 델타 제로보다 충분히 커야 하므로 기강력의 형태는 얼마보다 크다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 알파가 되게 C를 정한다면 H0가 사실일 때 G의 확률 분포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C는 바로 C가 G 알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관련된 계산을 이제 해본 경험을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의 G가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크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하고 대립가설이 조금 더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검정 통계량의 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H0가 사실일 때는 표준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의 모습이 10장에서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클 때 규모가설 H0가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뮤1-뮤2가 델타 제로다 라는 이제 규모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표본의 크기 N1, N2가 모두 30 이상이어서 충분히 큰 경우에는 자, 이러한 규모가설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 G는 앞에서 쓴 것처럼 다음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인 델타 제로가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검정 통계량은 H0가 사실일 때 근사적으로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기 전에 일단 통계량의 분포를 먼저 확인했는데 그때 얻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포에 대한 정보로부터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을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자, 첫 번째 대립가설의 형태에 대해서는 G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은 범위가 기강력이 되겠고 두 번째는 G 알파보다 큰 범위가 기강력 세 번째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G의 절대값이 G2분의 알파보다 큰 범위가 기강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검정을 생각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한번